안녕하세요, 상가입니다. 오늘은 여기 네팔 룸빈이라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에 여행을 잠깐 왔는데, 오늘은 여행을 보여드리는 영상보다는 그동안 제가 찍을까 말까 정말 고민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찍어야지 했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지금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세계여행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95년생에 수원에서 자랐습니다. 수원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 싶다가 제 학창 시절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학창 시절에 문제아는 아니었고 되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썸네일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을 것 같은데, 그 말 그대로 수능 성적을 9등급을 맞았습니다.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내신도 9등급이었고, 고3 이제 졸업 시즌이 되면은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벼르고 계셨나봐요. 앉히자마자 자 봐라, 여기 네가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고, 자 그러면 저기 지방으로 가볼까? 자 못 가고 못 가고. 이게 아직도 저는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때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못 가는구나.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단 4년제는 둘째치고, 전문대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전문대들도 갈 수 없고, 저는 제가 문과를 나와가지고 문과 중에 이제 갈 수 있는 곳 찾아보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전기전자과를 이제 가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나마 이과를 가야 취업이 잘 된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성적이 안 돼서 탈락을 하고 예비를 받았어요. 예비를 받고 진짜 난 대학을 못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추가 합격 전화가 오잖아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20살 1년을 학교 생활을 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이게 대학 생활이 맞나 싶은 마음으로 그냥 꾸역꾸역 사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21살에 군대를 갔다 오고 23살에 전역을 하면서 대학을 다시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학교를 다니면 선배들이 어디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졸업한 학점 높은 선배들도 취업을 하는 걸 보면 공장 3교대나 그 공사판의 어떤 전기 담당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취업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학교를 졸업을 하지 말고 휴학을 하고 그런 데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그냥 그렇게 돈을 버는 게 낫겠다. 그렇게 좋지도 않은 타이틀을 딸 바에야. 그래서 바로 휴학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판을 갔어요. 한 달, 2달 정도 공사판을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죠. 진짜 그때 저는 의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는 1년 동안 방황을 했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황하는 걸 본 부모님이 되게 안쓰러웠는지 이제 추석 때 시골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지 삼촌이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상혁이 멕시코 가서 취업해보는 건 어떻냐. 멕시코에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다. 웬만하면 한국인이면 대부분 뽑는 추세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멕시코는 무슨 언어를 쓰지? 어디에 있는 나라야? 이러면서 그제서야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스페인어 학원을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죠. 그리고 졸업장을 따고 졸업식은 아예 가지도 않고 2월 달에 바로 출국을 했습니다. 멕시코로. 그래서 이제 정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데, 저는 멕시코만 가면은 그냥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알아서 취업이 되고 알아서 내가 회사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가게 될 거고, 뭐 어떻게든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지. 이게 제 멕시코 라이프의 그런 허황된 그런 꿈이라고 했었을까? 딱 도착을 했죠.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멕시코 가기 전부터 일단 겁을 너무 많이 먹었고, 제가 여권을 만들자마자 멕시코를 갔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멕시코가 제 첫 해외였고, 제가 6개월 동안 스페인어를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겠어요. 문법을 간신히 뗀 정도고, 이제야 올라, 그라시아스 이 정도를 할 줄 아는 정도로 이제 멕시코를 간 거예요. 근데 멕시코를 가면 취업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멕시코에 삼촌이랑 같이 일하시는 현지에 계시는 한국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상혁아 너가 여기서 취업을 하려면 한국인이라고 다 뽑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스펙은 돼야 돼 하면서 저한테 딱 보여주시는데, 스페인어 중, 영어 상,
기본적으로 스페인어가 안 되더라도 영어는 최소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영어가 안 되면 스페인어는 상,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도 하, 스페인어도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막막한 거예요. 이제 멕시코에 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삼촌이 말씀하신 그 구인난은 이미 2년 전에 끝났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삼촌이 말씀을 하시고, 그때 자격증을 따면서 뭘 준비를 하는 시간, 학교를 다니는 1년 해서 1년 반에서 2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인이 웬만큼 차고 그 시기가 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인난도 아니고 웬만큼 스펙이 돼야 사람을 뽑는 시기가 왔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어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때부터 거기서 스페인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학당이나 이런 거를 다닐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잘 몰랐고,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요 앞에 편의점 조금 가보고, 그 다음에 멕시칸 친구들을 어떻게든 사귀어보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하고, 그게 제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멕시코에 가가지고 홀로서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웃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3일을 에어비앤비를 처음을 묵고 이제 이사를 했어요. 룸메가 있는 그런 집이 비인다고 해서 거기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 집에 침대가 있는 침구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사를 다 마쳤을 때가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여가지고, 침구류를 사러 가야겠다, 뭐라도 사러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지도에 찾아보니까 마트가 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트를 가서 1시간을 뒤져도 침구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인을 만났는데, 제가 침구류를 좀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저기 가면은 우버를 타고 20분을 가면 코스트코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코스트코를 가가지고 침구류를 찾아서 1시간 반을 이거를 비교를 하고 카트에다 넣고 이제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코스트코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코스트코에 줄을 서고 있는데 사람들이 손에 뭐를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코스트코 카드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근데 저는 카드가 없잖아요. 근데 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저기 가보니까 한국에 따지면 마트의 고객센터 같이 멤버십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도할 엄두조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그걸 봤던 거를 다시 다 갖다 놓고, 이미 어두컴컴해져가지고 밤 8시여서 거기 있는 로컬 택시를 잡아 타고 보여줘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수건을 덮고 잤습니다. 그런 세월을 겪었었어요. 처음 멕시코에 갔을 때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 갔었고, 시험을 봐야겠다. 이 델레 시험이라고 있는데, 스페인어가 그 시험을 한 3개월 정도로 준비를 해서 B1이라고 있는데, 그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델레 시험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괜찮은 회사에다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는데 하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다 넣었어요. 올라와 있는 모든 공고에 묻고 따지고 재지도 말고 그냥 다 공고를 넣었는데, 그래도 연락이 하나도 안 오다가 딱 하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나에게도 면접이라는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회사를 딱 갔는데 은근히 괜찮게 봤어요.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일 잘하게 보이고 화이팅 넘쳐 보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스페인어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 전에 일하시던 분이 스페인어가 잘 안 돼서 현지인들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우리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페인어 면접을 봐야 될 것 같다 해서 다 나가시고, 인사팀 여자분 한 분 계시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이 들어왔어요. 인사팀 현지인이. 그래서 현지인이 저한테 딱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2번, 3번 좀 더 쉽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도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옆에 한국인 분이 저한테 그거를 통역을 해줬어요. 여기 지원자들이 많은데 상혁씨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뭔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이미 떨어진 거잖아요. 되게 창피함은 둘째치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 와중에 끝까지 희망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혹시 죄송한데 제가 합격했으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만약에 합격을 못 하셨으면 연락이 안 가실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가 거의 한 8월 가까이 됐는데, 이제 멕시코에 간 지 6개월이 넘었었죠. 지금 돌아보면 제가 되게 성격이 밝고 막 좀 에너지 넘치고 이런 스타일인데, 처음으로
이런 게 우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우울했어요. 뭔가 마음이 되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집에서 나가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당장 내가 언어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닌데 당장 취업을 하려면 스페인어가 필요하고,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울증은 아니겠지만 우울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밤에 새벽에 막 혼자 울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계속 무기력하고, 그 기분이 엄청 오래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플랫폼이랑 플랫폼에는 올라온 이력서를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새로운 곳 없나, 새롭게 넣을 만한 곳 없나,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갑자기 한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가 제가 다녔던 회사인데, 미리 결말을 말씀드리자면 면접을 갔어요. 근데 스페인어 질문을 하는데 너무 쉬운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너를 계약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버를 탈 때 우버 아저씨가 너 멕시코 언제 왔어? 너 멕시코 뭐가 좋아해? 너 타코 좋아해?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사팀 직원이. 그러면서 인사팀 담당 한국인 분들도 저를 빨리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벌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스페인어는 됐고 일단 당장 한국인이 필요한데, 제가 의도치 않게 전기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그 부서가 생산기술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기계나 전기 쪽을 조금이라도 아는 친구를 뽑자. 근데 저는 전공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문과에 제대로 전기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근데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걸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취업이 됐습니다. 8월 말쯤 돼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진짜 너무 그때는 진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기분이 얼마 안 갔던 게 뭐냐면, 입사 첫날에 밤 10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 회사가 굉장히 힘든 시기에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아직 체계도 제대로 안 잡혀 있고 되게 흔들리는 시기에 제가 취업을 한 거예요. 팀장님이 바쁘시니까 제가 맡아야 되는 임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슬슬 뽀록이 난 거죠. 제가 전기나 이런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팀장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도. 그러니까 팀장님이 얘 진짜 공부 안 했구나, 이거를 이제 아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스페인어로 좀 해야 되는데, 얘 스페인어도 못하네, 이게 된 거죠. 팀장님이 우리 뭐 설비가 왜 고장이 나는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이런 통역을 원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를 아예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일단 버텨보자,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한 달 정도를 회사를 다니다가, 또 하루는 현장에 문제가 터져서 팀장님한테 보고를 하려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관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마침 여기 옆에서 팀장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칸막이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쪽 건너편에 이제 팀장님이 계셨던 거죠. 팀장님하고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려고 그쪽으로 가는데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엿들으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엿듣게 됐어요. 왜냐면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상혁이 그냥 자르고 새로 뽑읍시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코다닥 들어갔습니다. 너무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취업한 회사인데, 사실 회사는 저도 알아요. 제가 일할 준비가 안 됐었던 사람인 것도 맞고, 회사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뽑는 곳이라는 거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그냥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여기서 잘리는 순간, 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나고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는 순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퇴근을 하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놓여진 상황에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론을 내렸던 게, 갈 때까지 가보자. 잘릴 때 잘리더라도, 왜냐면 더 뒤로 갈 데가 없잖아요. 바로 뒤는 이미 낭떠러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진짜 실패한 패배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고, 또 막 나는 그냥 뭐 취업이 안 돼서 돌아왔어, 이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게 뭘까? 전기 공부 이런 거 아니라 스페인어를 가장 빨리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회의를 2시간씩 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면지를 이만큼 두께로 어디 파일철에다 꼽아가지고
회의를 할 때마다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한국말로 다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듣고 어떻게든 통역을 하고 그 말을 2시간 동안 받아 적으니까 한 4, 5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밤 9시, 10시에 집에 도착하면은 다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그거를 단어를 다 뽑고 다 외우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면 우리 팀 현지 직원한테 이거 혹시 내가 어제 번역기 돌린 건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하면서 다 물어봤어요. 그거를 거의 그때 당시에 잠을 2시간에서 3시간 자면서 한 달 정도가 지났나? 제 스스로가 느낄 정도로 스페인어가 너무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왜냐면 저번 주에는 들리지도 않았고 말도 못했던 스페인어가 들려. 그러더니 또 말도 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페인어가 정말 폭발적으로 느는구나. 회의를 2시간 하던 걸 1시간 반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 시간도 점점 짧아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수습기간이 끝날 시기가 왔는데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죽어라고 하면은 되는구나. 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저는 그때 스페인어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도 자기 전에 갑자기 이 단어 뭐였지 하면서 메모장을 켜게 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메모장부터 봤어요. 스페인어에 미쳐서 살았었습니다. 그 1년은.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팀장님한테 제가 팀장님 그때 저 자르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날이 왔는데 팀장님이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하면서 되게 웃으면서 해프닝으로 지나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팀장님이 하시는 말이 그때 당시에 나는 너가 굉장히 의지도 없고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사람을 잘못 봤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나랑 같이 일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팀장님한테 듣고 되게 막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회사도 안정이 되고 제가 스페인어 통역도 하고 어느새 법인장님 통역도 제가 가끔씩 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회사만 다니고 싶지는 않고 여행을 좀 하고 싶다. 휴가 기간이 있는데 그때 여행을 가면서 만났던 동행들이 제 또래였는데 너무 여행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행이. 저는 아직 멕시코가 처음이고 일본, 동남아 뭐 그런 흔한 여행지도 한 번을 안 가봤는데 제 또래 친구들이 10몇 개국, 유럽은 기본이고 동남아, 일본은 기본이고 그렇게 여행을 다닌 걸 보면서 나는 그러면 세계 여행을 가야겠다. 차라리 돈을 확실하게 모아가지고 내 나이가 29이 되면은 내 30살이 되기 전에 20대를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 세계 여행을 가자. 이 생각으로 회사가 그 후에도 계속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도 계속 참았어요. 꾹 눌러 참고 나는 29살에 퇴사를 하고 세계 여행을 가겠다라는 그 목표만을 가지고 정말 돈도 열심히 모으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세계여행을 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뭘 하면은 1년이라는 여행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자기 개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니까 노트북도 사게 되고 뭐 고프로나 뭐 전문 카메라도 사게 되고 그러면서 블로그를 쓰고 카메라로 이제 유튜브도 이제 멕시코에서 뭐 오피스 유튜브 이런 거 찍어보고 그러면서 편집을 독학으로 배우고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살던 지역에서 스냅 활동 같은 것도 해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스킬을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여행을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는데 스페인어를 어느새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게 됐는데 영어는 아직도 똑같은 거예요. 그 9등급의 그 실력이 똑같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영어의 오형식 그런 게 뭔지도 사실 아직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다.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주말에만 단순히 책으로 공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 영어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월화수목금을 맨날 하니까 지금은 진짜 영어는 진짜 못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여행을 할 때 모자라지 않은 정도로 영어 실력이 그나마 조금 늘더라고요. 멕시코에 갔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여행은 단지 저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간에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사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근데 멕시코에 가면서 그런 게 다 뒤바뀌면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던 시기가 하나 있었는데 쿠바에서 만났던 동행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가치관을 확립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나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행지에서 좋은 학교에서 영상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근데 그때 그 시기가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그거를 잠시 그만둬야겠다 싶어서 무작정 인도로 넘어와서 요가를 배웠대요. 엄청 오랜 시간. 그래서 이 배운 요가로 한국에 가가지고 프리랜서로 일을 엄청 열심히 하다가 2년 동안 그 한 지역에서 알아줄 정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걸 다 때려치고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다고 캐나다로 간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굉장히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만 조그만 거 결정을 하려고 해도 아, 이거 해도 될까? 물어봐야지. 이거 뭐 사도 될까? 뭘 하나 사는 데만 해도 스스로 결정을 하지도 못하고 사람 눈치를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동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눈앞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럽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멋있다. 나도 꼭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걸 가만히 듣더니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살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뭔가 되게 이 가슴 언저리가 애리다고 해야 되나? 그 뭔가 망치로 심장을 쿵 친 느낌?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그런 사람들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멋있는 일을 하고 세계여행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남일, 그냥 저 사람들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 얘기는 아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걸로 끝난다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고 살았죠.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라고. 근데 정작 막상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럼 너도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 말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진짜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 내가 내 의지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으면은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점점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크게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뀌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단순히 제 인생 가치관이나 제 1순위 목표가 돈이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돈보다는 제 스스로에 대한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됐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사람은 자기가 그리는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라고. 미래가 두렵지 않냐, 그렇게 유튜브 하면서 여행하면서 살면은 걱정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이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까? 과연 프리랜서로 사는 이런 삶만 불안한 삶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도 인생 처음으로 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한테 그때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영감을 줬던 그 사람처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두려움이 많아서 잘 못하고 그냥 단순히 고등학교 학창시절, 대학, 학벌 그런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사람에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꼭 그 길만 있는 건 아니더라.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어떤 이름 모를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 꿈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해서 제 인생 방향이 설계가 되더라고요. 혹시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겁이 나고 두려워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감히 살아온 경험을 빗대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용기는 겁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겁이 나도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번쯤은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포기도 습관이고 도전도 습관이거든요. 이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로 하고 싶은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기간을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여행의 기간을 1년을 잡았어요. 1년 동안은 내 유튜브가 구독자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1년 동안은 진짜 죽어라고 한번 해보자. 진짜 죽어라고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내려놓자. 근데 이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저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나 이만큼 했는데 결국 안 됐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안 된 거야, 이렇게 말로 떠드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나는 피땀을 흘릴 정도로 그 정도의 노력을 했는가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안 됐다면 그거는 더 이상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세상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고 본인이 했던 그때 피나는 노력은 결과가 좋든 좋지 않았든 돌고 돌아서 다음에 할 어떤 도전에 밑거름이 될 거예요. 너무 두서없이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자면, 한때는 스스로를 나고자라고 부르고 밑바닥이라고 치부하며 살아오던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이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시면서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부러움의 대상이나 동경의 대상으로만 삼으시고, 혹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걱정돼서 도전하는 것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4년 전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영감을 주셨듯 저도 감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된다고. 사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작은 꿈을 시작하는 첫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 letting go. It's a history that never really grows. I'm letting go. I'm letting go. It's a silent win. Never really 3년 만에 처음 얻은 게 이 공 하나네. Me van a decir, ¿cómo hace ese movimiento? 그럼 뭐 하는지 보세요. 데킬라 마시고 있어요. I'm a slave without a master, heading for disaster, kicking up the dust in the middle of the road.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언젠가 한 명은 I've been waiting on a 그러겠지? free ride ticket to a seaside thicket on the edge of Puget Sound. 이렇게 사람 이렇게 지원한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움찔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That I was only just a guest inside my skin. And by the dawn, I'll be gone. Won't be holding on to anything. Sé que me extrañan, Marco, me extrañan mucho. Probablemente I'm letting go. ya estemos en el 2023. I'm letting Tú ya no estás en go. Daihan, pero no te preocupes, puedes ver este mensaje cada vez que estés triste. ¿Ok? Ya me voy. Adiós. I'm letting go. 안녕하세요. I'm letting go. It's a silent